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걷는 이에게 친절한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네,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분명 늦더위는 한 번 더 오겠지만 가을이 참 많이 짧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뭐 거의 여름 하면 다음은 겨울인 것 마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맞습니다.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윤 씨는 저요? 뭔가요? 네, 저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네, 직업병입니다. 아니 항상 가을쯤에 행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가을이 짧다고 하셨는데 네. 행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음. 정말 더 짧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네. 아마도 가을을 조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한참 하고 지금 있죠? 한창 고려재관 기념관에서 네. 저희 전시랑 그 이벤트 행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니 가을하면 네. 저는 소풍, 뭔가 이렇게 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네. 멀리도 아니고 여름 때는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근데 소풍은 이렇게 가까운데 어디로 소풍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마 좀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어디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답을 주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야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네. 네. 까먹으신 이- 거 아니죠? 그럼요.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소풍 가기 좋은 장소를 알려주실 허니와 한이의 하풀. 굿불. 네, 오늘도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을 개편을 하셨네요. 네. 자리 이동. 소풍 가시는 복장인 것 같은데요. 네. 모자 좀 생겼었습니다. 다른 말 건 없고 뭐 일단 자리 한번. 추천해 주실 소풍지가 어딘가요? 자, 오늘은 또 전혀 새로운 장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 부산의 방점 오륙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오륙도 등대와 오륙도 네. 가온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륙도 하면 사실은 저는 추억이 상당히 많은. 근데 어느 순간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오륙도라는 거는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약간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언제 가봤나 싶을 정도로 그쵸. 그냥 사진에서만 네. 많이 보던 장소? 네, 이런 느낌이 예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TV 방송 뭐 이렇게 지역 방송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 전환될 때 오륙도 맞아, 사진 맞아. 네, 기록이 지금 날라다니는. 저 나오는 저런 사진들 네, 그렇죠. 되게 오래된 여기 네, 맞습니다. 오륙도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이 오륙도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네. 좀 신화화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오륙도 하면 주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네. 하는 옛날 노래 그렇죠. 혹은 그 섬이 뭐 5개, 6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뭔가 조금 신화화되어 있는 네. 곳이 오륙도인데 사실은 그 되게 가까운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오륙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륙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오륙도를 제가 오늘 그 타이틀에 방점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네네. 방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 이게 낙점 찍는 것처럼 혹은 우리 중요한 그 문장이 있으면 위에 점을 콩콩 찍을 때 우리가 그걸 방점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다가 오륙도가 부산의 방점 같다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그 부산 전역을 봤을 때 오륙도가 정말 정 가운데 이렇게 탁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부산의 어떤 여기가 부산이다라고 하는 방점을 찍어주는 곳인 것 같고 네. 또 오륙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기대인데 네. 이기대 끝에 오륙도 같은 라인에 보면 실제로 그 동해와 남해의 기점이라고 하는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우리나라 지형의 동해에서 남해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 네. 이기대가 있고 바로 앞에 오륙도 섬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의 어떤
물리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상징적으로도 상당히 랜드마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산시 그 마크를 보더라도 예, 맞습니다. 갈매기하고 저 멀리에 보면 오륙도가 언뜻 있거든요. 네. 저기 오륙도였구나. 부산의 상징이죠. 네. 물리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한 곳이 네. 오륙도라고 볼 수 있다. 네. 배 타고 네. 나가면 이제 바깥에서 저 5개 그 쭈루룩 이렇게 배를 이렇게 타고 가야지만 저 5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저거를 되게 잘 볼 수 있는 데가 영도 쪽이에요. 영도 맞아요. 쪽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일렬로 줄지어 있는 거를 네. 보실 수가 있죠. 특이하게 부산의 끝이라고 보시면 영도에서도 오륙도가 정중앙에 보이고 또 그 네. 반대쪽인 달맞이고 해운대 쪽에서 보면 오륙도가 다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배 타고 나갔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여쭤봐요. 장난 삼아서. 네, 부산은 무슨 바다일까요? 이렇게 동해일까요? 남해일까요? 이렇게 퀴즈를 한 번씩 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들 아리송하게 동해인지 남해인지 헷갈려 하시는데 부산은 동해 바다도 있고 네, 남해 바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그렇죠. 네. 기점이 오륙도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타고 오륙도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대다수의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은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낚시꾼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일반인들도 배를 타고 전체를 그냥 유람할 수도 있고 그 오늘 소개할 오륙도 등대가 있는 그 등대섬에 이렇게 내려서 등대를 구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배가 이기대 끝지점에 내려가면 선착장이 있는데 1시간에 네. 한 번씩 있고 금액이 뭐 만 원 정도 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들어가서 낚시 많이 네. 뭐 어떤 고기가 잡히나요, 주로? 쥐치 잡힙니다. 지포 만드는 쥐치.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오륙도도 되게 멋진데 주변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좋은 장소들이 있나요? 네, 오륙도 사실 건너편 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네. 이제 방금 잠깐 말씀하셨던 이기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해파랑길이라고 해서 이제 걷기 좋은 길을 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네.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의 가장 마지막 끝점입니다. 아. 그래서 뭐 끝이자 사실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이기대 오륙도가 보이는 저 끝에서부터 쭉 따라서 네, 해안길을 따라서 강원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걸어서요? 네. 우와. 이번 가을 소풍은 네. 근데 올레길처럼 이거를 구간 구간별로 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니 뭐 네. 강원도까지야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기대 끝에서 네. 네. 그 해변가를 걷는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너무 거기서 좋을 것 같아요. 끝지점인 동생마을까지 남자 성인 걸음으로 한 1시간 반 가량 걸려요. 근데 그 코스가 상당히 정말 천혜의 산책로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네. 그 주말 되면 네. 전국도 그렇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대절버스를 그런가요? 타고 여기 네, 오는 많이 사람이 오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옆에 SK뷰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네.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네. 저기가 용호- 나병 네, 맞아요. 환자들이 계셨던 마을 집성촌이었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분들께서 저기에 약간 외진 곳이다 보니까 터를 잡고 사시면서 저기에서 이제 요즘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계란을 여기에서 그렇죠. 양계장을 네. 운영하시면 생계를 유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희가 소풍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등대가 저 오륙도에 등대가 있습니다. 네. 등대를 지키시는 해양 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분하고 이제 우연찮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한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는 그 용호동에 계셨던 그 나병 환자분들께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네. 사이다랑 들고 배 타고 소풍을 등대로 되게 많이 네. 오셨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륙도에 앉아서 뭐 계란도 까먹고 사이다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좀 재미있게 한낮을 좀 즐기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저희가 멀리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삶을 더 잘 즐기시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좀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등대 이야기를 깜빡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렸는데 오륙도 등대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를 네. 오늘 처음 안 것 저도요.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근데 저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간격으로 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들어가면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네. 1시간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적응 안 되시는 부분은 한 시간 동안에 섬에 떠 있는 기분이 울릉일 수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낭만적으로 네. 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렇게 이제 절벽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치가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돗자리 같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잠깐 네. 펴놓고 놀다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젊은 네. 연인들도 한 번씩 네.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주변으로 아까 말씀하신 낚시꾼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게 오륙도 등대섬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섬에도 뱃낚시 하시는 분들이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등대하면 그냥 이렇게 탑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이거 제일 위에는 이제 등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등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이 조금 네. 특이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은 네. 우리나라 처음으로 등대를 일반 건축가들 대상으로 현상 설계 아, 네. 처음으로 했는데 네. 당선자로 건립된 네.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은 정영근 건축가인데 아, 네. 지금은 경성대학교 네. 교수님으로 계시죠. 네, 네. 당시에 네. 필드에서 활동하실 때 현상 설계 당선되셨고 그래서 전체 섬 회갈색의 섬에 정말 순백의 그러면서도 상당히 조금 기하학적인 형태의 건물이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봤을 때 태종대의 어떤 주상 전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부산의 어떤 절벽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등대 얘기 잠깐 나와서 좀 더 드리면 네. 부산에 뭐 등대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네. 우선은 뭐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것들도 다 등대거든요. 그런 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 있고 사람이 운영을 직접 하는 등대가 아. 부산에 3군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륙도 등대, 영도 등대, 네. 그리고 저쪽에 가덕도 등대. 이 아. 3군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전자동으로 운영되다가 뭐 태풍이나 이럴 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상주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대지기가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맞습니다. 항상 상주하면서 거기서 행정도 보고 네, 실제로 맞습니다. 숙식도 거기서 안에서 다 네, 하고 네. 보통은 이제 무인 등대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람이 네. 없는 등대들이 네, 대부분인데요. 네. 이제 저기는 유인 등대로 아직까지 관리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번 가을에는 저기로 소풍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소풍 혹은 뭐 데이트 저기 이제 저렇게 지금 잠깐 보이는 게 스카이워크가 네. 또 아, 만들어지면서 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오륙도 저기 이제 이기대 끝에 저렇게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진 다음으로 거의 부산의 절경이라고 하는 곳마다 지금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네. 추세여가지고 네. 여기를 시작으로 뭐 송도에도 생겼고 지금 최근에 또 청사포에도 하나 생겨가지고 네. 네. 저는 여기 그 스카이워크 생기기 전에 네, 네. 가서 찍은 사진이 아. 네. 저기가 그 군사 맞아요. 지역이었던 그래요. 건데 초소네요. 네. 방공호가 저렇게 있는데 우연히 가는 날 젊은 친구들이 위에서 이렇게 팔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구조물이 스카이워크 구조물이 생기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저 자연의 그러네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네, 네.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와 연동해서 얘기를 할 것은 지금 그 바로 옆에 아까 말씀하신 용어농장이 네, 네. 현재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곧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바라기는 정말 SK뷰 아파트도 뭐 사람 살기는 좋지만 네. 너무 이렇게 땅의 그 형상에 비했을 때 너무 수직으로 이게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아파트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에 있는 저 멋진 절경이 정말 지형과 잘 어울리는 어떤 형태의 문화관광단지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용어농장이 있었을 때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하면 사실은 네. 삼복도로가 아니라 영주동이 아니라 사실은 네, 저기를 말하는 거기도 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그래서 기억이 참 많고 추억이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SK 아파트 대신에 네. 약간 그 산토리니 분위기 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조성됐으면 더 네. 인기가 많아졌을 그렇죠. 텐데, 그죠? 네.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에 네. 나가자마자 또 시원한 바다가 있고 산책도 하기 좋고 또 앞에 그 관광단지가 개발되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도 되게 네.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해무가 좀 껴요. 바닷가 바로 옆이어가지고 네네. 네, 그것만 빼면 뭐 크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 또 소개해 주실 곳이 또 한 군데 네. 그 오륙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정말 부산만이 네.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네.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좋은 건물들이 워낙에 많지만 이런 건물 가능하냐라고 부산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전에 핫플레이스 중에서도 바다의 면에 있는 몇몇 건물들을 네, 소개했지만 네. 그런 맥락에서 오륙도 가온 네. 이렇게 좋은 바다를 바로 전면에 네.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부산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백운포거든요. 네. 네, 백운포로 내려가는 사실 그 언덕에 딱 위에 바로 네, 있는데요. 네. 저기에서 내려다 보면 이제 음. 군사시설도 있고, 네, 포구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이렇게 네. 그 앞에 바다가 이게 쫙 보이는 형태예요. 저기가 이제 아무래도 사실 초반에는 식당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은 거의 못 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딱 고개 넘어가는 여기가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맞아요. 네. 네, 되게 가파르고 주차 공간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이 용호동 일대에 사는 분들이 이제 버스를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버스도 그 종점이 이 딱 고개에 넘으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뭔가 경사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상업적으로 활용되긴 되게 어렵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오륙도 가원이 들어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는 이 건물을 그 지형의 재발견이라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급경사의 네. 그 계곡 지형이었거든요. 근데 땅 주인이 이걸 보고 앞에 바다가 있고 또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이 지형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승토를 한 거죠. 흙을 계속 갖다 부어가지고 원래 급경사 지역을 평평한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바다를 이렇게 조망하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아니 배치가 저는 이제 갔을 때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네. 네,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건축가가 예.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 채나눔이라고 그러죠. 네네. 안채, 그 사랑채, 별채, 네. 건너채에서 우리가 옛날 주택에 채가 많은데 네. 그런 채나눔의 형태를 띠는 디귿자 형태의 건물을 만들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 동으로 따로 다 분리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식당인데 서비스하기에도 동이 다 불편, 분리되어 네. 있고 또 외부로 나갔다가 또 내부로 연결되고 하는 그 기능적으로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치의 어떤 묘, 그다음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한옥의 채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용된 자재들도 되게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겨내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상당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건축가가 네. 상당히 그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한옥도 좀 큰 한옥을 가더라도 이게 뭐 되게 화려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주변 지형과 참 잘 어울리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끔 한 게 우리 한옥인데 그런 전통적 한옥의 어떤 느낌을 배치뿐만 아니고 재료로도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면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시멘트 벽돌입니다. 네. 일반 네. 시멘트 벽돌인데 쟤를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는 통줄눈, 네네네. 통줄눈이죠. 이렇게 일자로 나란하게 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벽면을 그냥 두지 않고 갈아줘요. 그라이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멘트 벽돌보다는 네. 저렴한 것 같은데도 뭔가 고급스러워 네. 보이는. 네. 또 벽체 재료뿐만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재료도 보시면 미송 합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부 마감 재료로 쓰고 네. 외부로 드러나게는 잘 안 하는 재료인데 그걸 일부러 그냥 나무에 이렇게 결이 있는 그 자체를 최종적인 마감 재료로 선택을 네. 했다든지 혹은 건물의 지붕재도 골판 슬레이트 재료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60년대, 70년대 네. 슬레이트 지붕이나 혹은 우리 전통 한옥의 어떤 기와 지붕과 같은 느낌을 주려고 네. 저렴한 듯 하지만 되게 건박한,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검소하고 단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건물을 지으려고 네. 건축가 그런 접근들을 했던 거죠. 아니 우리 전통 한옥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마당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독특한 마당이 독특한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몇몇 분들을 한 번씩 모시고 갔을 때 네. 위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정 마당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에 쓰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보라. 어떤 요인으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네.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 말로 표현은 못해도 사람들이 다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게 지형지세가 우리 그 옛날 뭡니까 지관들이 배산임수. 배산임수에 네. 이렇게 좌청용 우백호 이렇게 네. 뭔가 둘러싸고. 자기를 둘러싸고 네, 네. 있는 그 위호감이라고 하죠. 둘러싸임이 주는 심리적인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정 마당의 너비하고 건물의 높이도 그 마당에 있었을 때 되게 이렇게 감싸 안아준다라고 하는 위호감이 또 들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2차적인 위호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연 그 자체인 거죠. 위로는 하늘이 보이고 뒤로는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나무 색깔이 보이고 또 앞으로는 시원하게 바다 색깔이 네. 보이고 또 조금 의도적으로 중정에 보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연못을 네. 일부러 이렇게 둬서 수공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소리나 물을 보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건축적인 장치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렇군요. 아니 여기가 아까 상업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뭘 식당인가요? 네. 네, 식당으로 활용되고 네.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뭐 바베큐를 중심으로 한 뭐 오리고기, 뭐 삼겹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었고요. 네. 지금 좀 바뀌어서 한우 중심으로. 네, 좀 그렇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잘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줄 서는 집, 네. 특히나 이 부근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개모임하기 딱 좋은 네. 네. 그런 장소로 정말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네. 정도고 또 이 가격도 네. 적당한 수준이었기 네. 때문에 네. 갔는데 최근에 가봤는데 네. 조금 손님이 좀 줄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문자에 홍보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네. 왜 이게 바꿨을까 네.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음. 하여튼 뭐 워낙 장소가 좋으니까 한번 방문해보는 거죠. 아니 왠지 저런 장소에 저런 뷰면 커피를 팔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카페는 건 없나요? 없나요? 네, 이 주변에는 네. 밑에 이제 좀 방파제 쪽으로 내려가면 네. 길다방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오히려 그렇게 네, 네. 좀 작은 그런 뭐 길다방에서 네. 이렇게 뭐 트럭에서 이렇게 그럼요. 한 잔씩 할 네. 수 있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보통 바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참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파란 하늘 색만큼이나 네. 파도 그러니까 바다 색도 파래지는 계절이 아닌가. 가을 타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풍지를 가을 소풍지 하면 어디 산이나 이런 데를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다 역시 멋지네요. 네, 가을에. 네,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소풍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장소를 소개해 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젊은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그 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고요. 오늘은 사실 백지훈 교수님께서 가을 타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워주시기 위해서 조나단의 상상 이상의 작가님이시죠. 한영숙 사이트 플래닝 대표님께서 오늘 MC를 봐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모실 분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공간 문화를 다루는 분들한테서는 소개는 많이 안 됐지만 문화기획자로서는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부산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상상가라는 그냥 닉네임을 가지고 문화기획을 한 문화 전반에 다양한 하고 싶은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차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다 되네요. 네, 알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역시 부산에서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뮤직페이퍼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생활기획공간 통이라는 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문화기획자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야도 직업이 될 수 있는가가 참 이렇게 물음표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력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기획자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 기획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 기획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 문화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조금 찾아서 그걸 좀 재밌게 풀어보는 역할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들과 사회에 있는 뭐 사람들과 같이 매개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창작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작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저는 문화기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거창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그러면서 조금 소소한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김혜린 대표님께서 일단-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문화기획이라는 게 뭔가 기획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예술의 한계를 조금 추가하면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가 제가 저를 지금 문화기획자라고 칭하는 게 저도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연을 만들고 있고 잡지를 만들고 있고 음악에 관심이 많고 부산에 있는 지역의 음악씬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 아주 평이하게 남들이 갖다 붙인 수식어가 문화기획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기획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건 지금 현실에서는 무리인 것 같고요. 이걸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도 역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니? 라고 다시 한번 되물으신다면 직업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이렇게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을 처음 뵙지만 네. 오늘 차 대표님의 경우에는 사실 구포의 꿈팡팡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아, 부산에 공간을 만들면 좀 희한한 일들을 하는 젊은이가 있어. 회사 이름이 숨이라는 데야. 그리고 그 사람 최근에 꿈팡팡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봐. 이렇게 소개받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진짜 깜짝 놀래긴 했어요. 분명히 공공사업으로 했는데 안에 들어간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네, 한번 차 대표님 꿈빵빵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름도 너무 특이한데요. 굉장히 긴데요. 꿈빵빵은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네. 공모에 의해서 시민들이 만드신 거고 저희들은 사실 스트린 유기사라는 게 예전에 그 224번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스트린 유기 거리 64번지를 그냥 그렇게 붙여서 스트린 유기사라고 불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건물 3개가 돼 있었던데
있었던 걸 이제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문화 공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소극장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춤추는 스튜디오도 있고 문화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구포에 있는 거예요? 예. 아, 사실은 저는 예전에 살던 곳이 그쪽 동네라서 그 동네에는 약간 문화적 공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게시장 옆이니까. 그렇죠. 아, 거기구나. 예, 거기입니다. 그 보시면 입구에 큰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 저 봤어요. 그래피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 건물입니다. 거기구나. 맞아요. 정말 게시장 옆이에요. 네, 네. 바로 앞입니다. 네, 네, 네. 요즘 어때요 거기? 지금은 저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왜요? 위탁 기간이 지나서 아. 이제 나왔고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이제 운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작년에 저희는 나왔고요. 네. 중간에 다른 팀이 들어갔다가 운영을 포기하고 또 왜? 새로운 팀이 들어간. 부산은 근데 그런 공간을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 이제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또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 저희들이 뭐 상업적인 공간 같으면 수익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지만 이제 공공적인 부분에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공을 요구하면 공공이 100%면 수익은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공공이 50%면 수익이 50%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공을 많이 요구하는데 수익도 가져가라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일단 뮤직페이퍼에 아, 네.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뮤직페이퍼 아니고 뮤직페이퍼. 뮤직페이퍼 맞는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부산의 뮤직 뭐 이런 건가요? 아우 네. 맞았어요. 음악을 실제로 하시나요? 아니요 음악을 하진 않고요. 음악을 네. 좋아하죠. 아,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사 좀 찾아보고 왔는데 그 저기 어디지 동남아 쪽으로 버스킹 공연 가셔서 네네. 우쿨렐레를 연주하시는 대표님의 사진을 보고 아 네,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음악을 안 하신다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타 동아리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혼자서 날뛰다가 이제 접은 지 한 2, 3년 됐고요. 그게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네,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네. 그냥 심심해서 네, 놀러 갔더니 그 푸켓이었을 텐데 푸켓의 바다가 너무 지루해서 제가 한번 쳐보한 그런 거죠. 네, 네 전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뮤직페이퍼는 그러면 음악에 관련된 어떤 신문인가요? 네, 뮤직페이퍼는 부산 음악을 합친 네, 뮤직과 종이 잡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페이퍼를 붙여서 뮤직페이퍼이고요. 2015년 6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 저희 10월에 13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부산의 음악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 만들어졌고요. 많은 음악가들이 있고 음악을 듣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두 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게 홍보 플랫폼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뮤직페이퍼이고요. 지역 음악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좀 네, 한계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밴드 음악 위주로 지금 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관심사를 넓히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묵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배부쳐 나와 있으니까 네, 체크하시면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시민공원에 있어서 시민공원에 그 행사들 열리는 거 보면 버스킹 공연 주말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음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혹시 그러면 대표님께서 요즘에 제일 좀 주목할 만한 부산의 음악 버스킹하는 이런 그룹을 추천해 주신다면? 다음 호에 실릴 두 팀 인터뷰를 한 두 팀을 소개를 해드리면 한 팀은 그 밴드 일렉펀트라는 팀이 있는데 좀 투박한 블루스를 하는 팀이고요. 작년에 그 부산 락 페스티벌 전에
이름 뭐지? 네, 부산 락 페스티벌 전에 하는 경연이 있습니다. 그 경연에 대상을 받은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일렉펀트라는 팀이 있고요. 그 팀의 이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한 팀은 그 라페코프라는 밴드인데요. 그 팀은 최근에 시작을 한 이제 풋풋한 신인 새로 젊은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의 항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 뭔가 대양을 향해 하는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페이스북 찾으시면 금방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부탁드릴까요? 그 전에 저는 이게 뮤직페이퍼도 저는 사실 이번에 기획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장전동의 생활문화공간 통이라는 생활기획공간 통. 생활기획공간 통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사실 초기에 그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할 때 공공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처음에 만들게 된 이야기가 참 궁금해요. 네, 저희 생활기획공간 통이라는 곳이 장전역 1번 출구 앞에서 2010년 9월 11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같이 운영을 시작한 건 송교성, 박진명,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고요. 저희가 2009년에 책 읽기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책 읽기 모임을 하다가, 원래 애초에 기획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걸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한 사람은 박진명 씨인데요. 박진명 씨가 행복과일 청년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과일을 1,000원짜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판 거죠. 대학생들이 배고프게 등교하는 걸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걸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실이 이 친구는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시를 쓰는 친구였는데 아직도 시를 쓰고 있지만 시를 쓰고 있고, 하여튼 그 친구가 뭔가 시를 쓸 수 있는 공간 겸 과일을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던 박진명 씨가 송교성 씨한테 나 공간이 필요한데 너 나랑 같이 공간을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마침 송교성 씨는 사회학 박사가 곧 되실 분인데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시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공부를 좀 일상생활에서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는 그래? 그럼 나도 거기에 동의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둘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좀 모질았나 봐요. 그때 그 책 읽기 모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공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같이 할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저는 이제 음악을 이제 좀 소소하게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모이게 된 거고요. 마침 그 공간이 비싼 터예요. 지하철 바로 앞이고 1층이고 40평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그 건물 주인을 박진명 씨가 잘 알아서 또 이쁘게 보인 거죠. 이 친구가 행동을 이쁘게 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그래서는 이제 싸게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그 안을 공사를 열심히 해서는 오픈을 했고, 그 오픈을 하고 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흥미롭게 열심히 보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요. 제 생에 다시 없을 5년인 것 같고, 되게 많은 실험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아마 앞으로 만날 사람의 수보다 그때 5년 동안 만난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들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 공간이 지금 현재 3명을 부산의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인정.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통 얘기하니까 숨도 대청동 레지던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 대청동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문화 공간을 같이 시작했던 단체들이라서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했던 게 이제 대청동에 있는 복병탄 창작여관이라는 공간입니다. 이제 복병탄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복병탄 길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복병탄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지필 작가 글 쓰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레지던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계속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거기서 만난 예술가들과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거기에 만난 친구들과 뭐 여행도 가고 거기서 만난 예술가들이 또 책도 내고 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복병산 레지던스가 좀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건축적으로. 그래서 네, 적산가옥 사실, 입니다. 네, 예. 주목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문화기획자는 공간을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얘기해 줄 수 없죠. 아니요, 사실 그게 이제 뭐 정말 예, 노하우인데 예, 이거. 예. 네. 제가 그 집을 들어가려고 10년을 기다렸거든요. 이게 이제 어째 새가 나와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제 건물이라서 그쪽 공간이 사실 도심 내에 허브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심에서 보면 전부 다 딱딱한 빌딩과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3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뭐 마당도 있고 뭐 이제 말 그대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 문 열고 잠깐 나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저는 도심 내에 그런 이제 허브 같은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쨌든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그 부산에서 조금 뭐 삼복도로나 이쪽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외부에서 부산이 멋져서 여행 오는 사람들 보면 직업이 자유 직업이세요. 특히 글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사진 작업, 영화 작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왜 부산은 3개월 임대 정도 해서 내가 글 좀 충분히 쓸 만한 공간이 없을까? 그런데 마침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병산 레지던스에서 보면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영화 그죠 시나리오에서 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같은 이제 네. 사실 이제 그 감독은 그 전에 제가 프랑스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던 감독인데 한국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만들었던 이제 마단비라는 이제 작품이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개봉했고 지금 국내 개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감독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도움만 좀 준 상태고 대표님께서 출연하시는 건 아니죠? 다큐멘터리라서 네 제가 뭐 왠지 출연하면 출연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러면 좋겠으나 아마 이 사투리 때문에 안 될 테고 말도듬도 심하고 영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 탈북자를 다룬 예, 탈북자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최고 작품상을 받았고 예,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네.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마담 비라는 마담 비요? 예. 근데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나도 문화생활 좀 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가요? 첫 번째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네. 요즘은 발품 팔 필요 없이 손가락 폰만 파더라도 다 네. 부산의 문화 정보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노력하시라고 그 시민들한테 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예. 웬만한 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부산에도 문화 행사가 굉장히 많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문화의 불모지, 문화 기획자들이 할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는 부산이니까 오히려 더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저는 가면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해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서울이나 이런 큰 대도시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예산들이 다 투여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할 일들이 뭐 많지만 그리고 뭐 한 일들도 많고 근데 부산은 잘만 뺏겨도 처음 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다른 그렇다고 너무 작은 도시에서는 또 못하는 일들을 또 부산에서 할 수 있고 너무 큰 도시에서 못하는 일도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시는 분들은 또 가시는 만큼의 또 꿈이 있겠지만 부산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만의 또 재미가 있습니다. 부산만이 또 할 수 있는 또 장점들이 또 많이 있고. 예.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하고 싶으면 몇 군데만 전화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부산 사람들의 특징이 네. 자기를 별로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냥 몸빵을 하듯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특성을. 분들 많이 맞아요. 근데 중단산이 가능한 게 몸빵해 주시는 분. 다른 도시에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희가 작업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하면 거기는 항상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돈과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야 되고, 그리고 사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스케줄 조정이 또 잘 안 돼요. 워낙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지금 뭐 부산에서도 이제 좀 활동하는 친구들 좀 바빠져서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줘 그러면 아마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많고, 그리고 부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근데 부산 이어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하는 일들도 여기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대표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산이 문화 계획하시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거는 네, 대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요 계속 살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여기 있고, 이게 어렸을 때 하여튼 저희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뭐 인구 대비해서 치면 그 문화나 이 문화나 비슷하고, 뭐 기반이나 인프라가 약간 서울이 좀 더 많지만 거기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좀 찾아서 향유하는 문화와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양이든 질이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살았던 곳이고, 굉장히 익숙하고 제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여기는 너무 문화 기획자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디어 정도로 흡수해가지 그걸 기획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하지 않죠. 그냥 거저 네.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들의 어떤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청년들이 당장 문화도시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뭔가 거리도 많잖아요. 또 가면 해주면 좋다고 몸빵 뭐 이렇게 해가지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못한 거예요. 뭐 저는 가까이서는 깡깡이 예술마을을 하고 있는 플랜 B의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냥 그들도 해가면서 굉장히 좀 곤욕스럽게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다루는 부분과 문화기획을 함께 이제 해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잖아요. 새롭게 실험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실험이나 시도에 별로 돈을 지불할 마음이 있나?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나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하는 편이라서 우리끼리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제 토론회를 했었고요. 네. 기획자 인건비 산정에 대한 문제 가지고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그런 게 있군요. 기획자 인건비 산정. 그러니까 왜 공공적인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책정해주지 않냐,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좀 토론을 했었고, 이제 기존에는 원래 다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대신 기획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제 아이디어만 뺏기고 일만 해주다 가는, 이제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제 서로한테 또 불신을 가지게 또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저까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후배들한테는 좀 정상적인 것들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문화기획자는 양성하는데 기획자한테는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만 하라고 자꾸 양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걸 좀 바로잡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이제 첫 번째 토론회였고요. 다음 또 2차, 3차,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 좀 요청해야 될 부분들, 요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뭐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는 네. 살벌하죠. 살벌해요. 네, 분위기 살벌하죠. 뭐.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곤욕스러운 건 그거였어요. 저희 이제 후배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형 이번에 이거 행사했는데 돈을 돌려달래요.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거 왜 줘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야 그게 기획비가 산정이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생활을 위해서는 공연비의 일부를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도 제가 자꾸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변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책정을 해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책정을 안 해주니까 편법을 자꾸 활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선배들이 벌써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고 이게 관례화돼 있어서 이제 당연히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지금에서부터라도 좀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보자 이런 거 가지고 어제 좀 토론을 했었고 뭐 토론의 뒤풀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배들은 좀 뭐 괜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저희들끼리는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더 진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부산에서 기획을 하는 새로운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이제 청년들이 기획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예,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관례를 바꿔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거대로 갈 거니까 이번에 그쵸.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화이팅!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기획에 대해서 아직 뭐 돈을 지급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데 막상 기획에 돈을 지급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기획이 안 들어가 있는 축제가 보통 이제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다 있는 거고 실제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예산이 올라가면 좀 더 유명한 가수를 불러달라. 아, 그래 맞아. 뭐 그런 개념이고 그렇겠죠. 예산이 또 올라가면 공연팀을 더 많이 늘려라 이런 개념인 것이지. 이번에 이제 축제는 어떠한 컨셉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어떤 내용으로 뭔가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기획은 사실 잘 안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다른 건 이제 축제라는 것도 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갈치 축제는 저는 사실 우리가 관여하진 않지만 왠지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른들도 즐거운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뭐 인디밴드나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즐거운 락 페스티벌이 있듯이 어른들은 또 어른들만이 좋아하는 트로트가 잘 나오고 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뭔가 소주도 한 잔 옛날에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오래된 옛날을 상상하면 시장에 막걸리 마시면서 마당극 보면서 뭐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 수 있듯이 이제 그런 또 축제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런 축제를 하되 그 축제 내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또 뭐 유명한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좀 색깔 있는 축제로 갈 것이냐. 아무튼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그 공공공간도 많고 그리고 좀 놀기에 좋은 공간도 참 많은데 그렇게 색깔 있는 그 문화기획이 곳곳에서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네. 그런 이제 관이나 기존에 하던 곳에 이제 기획자가 들어가면 사실 기획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해왔던 틀들이 있고 그 틀 안에서 바꾸기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네. 오히려 네. 문화기획자는 공연이나 이쪽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 공연팀을 싸게 섭외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전화를 계속 돌려가지고 계속 부탁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사실 문화기획자를 이상하게 활용하는 예,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님도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지 않나요? 특히 축제할 때 공연입도 빠질 수 없고 네, 그렇죠. 최근에 뭐 특정 조직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조직에서 만든 청년 기획단의 어떤 친구가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영화의 전당 앞에서 행사를 할 건데 섭외를 좀 해달라. 이게 다였어요, 진짜. 그 내용에. 영화의 전당 앞에 행사를 할 건데 섭외를 해달라면 내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쩌라고요. 규모는 어떻고 너네 장비는 음향은 어떻게 돼 있고 페이는 얼마고 이런 걸 다 얘기해줘야지 이제 내가 추천을 해줄 수 있지만 섭외는 니들이 해라. 내가 추천을 몇 팀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의 공연이고 어떻게 만들 생각이며 이런 조건을 나한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를 다시 했더니 5,000명이 올 거고요. 이렇게 5,000명이 올 거고요를 얘기하더라고요. 5,000명이 올 음향을 커버할 수 있나? 근데 예산이 없어서 페이는 많이 못 드립니다라고 이제 5,000명이 올 건데 예산이 없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음향비만 해도 이게 몇 천이 들어갈 5,000명이 다 들으려면 영화의 전당화 필요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를 잘 이제 예산을 잘 짜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먼저 한번 찾아봐라. 너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찾아보면 너무 많다. 그냥 포스트 하나만 건져서 그 이름들만 검색해도 다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메일이 끝났는데 어쨌든 다들 그런 식이에요. 섭외 좀 해도 뭐 아무것도 없고 미안한데 개런티는 많이 못 준다. 근데 어쩌겠노? 좀 해도 이런 식이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오는데 아는 사람은 더 하죠. 네.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이 처한 현실이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 메일을 보고 느꼈죠. 저기선 저렇게 하는구나. 네. 답답했네요. 그래서. 네. 저도 간혹 이러다가 서울에서 내지는 다른 곳에서 문화기획자들한테는 의뢰를 해서 뭔가 세팅된 상황을 딱 경험하고 역시 다른 곳이 훨씬 시스템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봐 괜히 조바심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나는데요.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기회만 주면. 네. 근데 건축 쪽도 그렇지 않나요? 건축 쪽도 사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그 많은 건축의 디자이너들이 다 있으실 텐데 왜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을까? 맞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인데 저는 한 번씩 좀 이제 우리나라 건축 때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좀 모양 좀 있네 그러면 다 외국 건축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그림을 그릴 텐데 왜 우리나라 건축가들한테는 안 맡기고 외국 건축가들한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왜 다 똑같이 생겼을까? 저는 이게 항상 어릴 때부터 의문점이었어요. 그 많은 건축가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이제 본인들은 그리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으실 테고 어딘가에서 이런 걸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요상한 일들. 그 조나단이 엄청 질문 많이 했는데 초기에 그죠? 우린 왜 이래 이러면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 얘기를 하시고 또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첫 진행이라 정말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래야 또 백지훈 교수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 빨리 기쁘게 해드리려고 돌아가야겠구나 빨리 와요, 거예요. 지웅님.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면 네, 오늘 네 마무리해 주시죠. 할까요? 네.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에 색을 입히시는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자세로 앉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손을 올리시고요. 네.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 아닌가?